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영역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 조사에도 나섭니다. 위장약 잔탁의 원료인 라니티딘에서 바람 가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269개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 강화에서 7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 양주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발병 농장 6곳은 모두 같은 도축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시절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표한 연구 데이터가 과거 다른 논문의 데이터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예상대로 또 다른 조국 청문회였습니다. 야당의 총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사흘 전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수사 외압이고 협박이라고 비판했고 또 조 장관은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차분히 수색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또 후회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송락규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논란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장 수사 외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관이 자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검사는 협박이고 압박입니다. 조 장관은 부인 건강이 염려돼 부탁한 것뿐이라고 했는데 제 처가 매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법무부는 조 장관 부인이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전화를 걸어와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검찰 측은 조 장관이 신속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통화 검사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통화를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사 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 조국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의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야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했다. 예기치 않은 조국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2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의 정회 요청을 전격 수용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민주당의 항의는 허사였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간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조 장관의 통화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조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역시 탄핵 소추안 발의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두 당만으로는 의결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주당 역시 대정부 질문이 끝나자마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간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왔던 여당은 이번 사안은 검찰과 야당의 내통이고 검은 거래라고 했습니다.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3명만 알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정치권과 거래하는 검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조국 장관의 국회 첫 일정 데뷔전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한쪽에서는 야유와 고성, 사퇴 요구가, 다른 쪽에서는 검찰 비판과 검찰 개혁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취임 인사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사말 내내 한국당 의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장관 호칭부터 거부했는데 법무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관계자 국회의장이 나서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계신가요?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한국당 질의는 사실상 인사청문회 연장선이었습니다. 재벌을 겉으로는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회장의 보석 선처를 그분의 들어보세요.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검찰 비판으로 조 장관을 지원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직보되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조 장관 역시 검찰개혁 강조로 동조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의 통제가 필요하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조 장관과 총리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개인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장관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에 대한 질문엔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번엔 검찰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 조 장관 동생은 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네, 조 장관의 동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처음 소환된 건데요. 또 조 씨의 전 배우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 등을 묻고 있습니다. 조 씨와 조 씨 전 부인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했습니다.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했는데요.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 씨의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것 같군요. 네, 최근 조 장관의 자녀들도 모두 조사를 받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오촌 조카와 핵심 관계자들도 연일 줄 소환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지 않은 핵심 인물은 정 교수만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요. 따라서 정 교수 소환도 곧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자택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 교수 소환 전 막판 다지기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마냥 지켜만 보고 있는 점이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는 최은진 기자였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딸과 아들 등의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이 허위이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급된 교육부 교부금 320만 원을 정경심 교수 측이 횡령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소환됐던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3년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를 진행합니다. 교육부 특별 교부금 1,200만 원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조 장관 측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정 교수가 딸인 조모 씨를 포함해 2명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씨 등 연구보조원 2명이 각각 16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 씨와 함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A 씨가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A 씨는 받은 돈 160만 원도 나중에 정 교수 측 계좌로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동양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딸 조 씨도 실제로는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 교수 측이 서류상으로만 연구보조원을 등록해 국고보조금 320만 원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3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다는 경력도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 조 씨가 이 연구보조원 경력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사실도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자녀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번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고교 시절 연구에 대해서 KBS 취재팀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취재 대상은 이전에 논란이 됐던 제1저자 연구 외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발표한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 나 대표 아들의 이름이 올라간 건 고교 시절 인턴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 일을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서울대 의대 지도교수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그 이전에 다른 박사학위 논문에 나왔던 똑같은 데이터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2015년 연구 발표문입니다. 김 씨의 인턴 생활을 지도한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는 이 연구의 공동 교신저자, 윤 교수는 김 씨가 데이터 분석 등을 도와 제4저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이제 도와주고 그래서 그냥 초록 나갈 때 포스터 나갈 때 그냥 이름 하나 같이 넣었어요. 한 페이지 분량의 이 연구 발표문에는 최대 산소 소모량을 분석한 단 하나의 데이터 분석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가 이전에 작성된 다른 논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발표문 제2저자의 2014년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등장하는 수식과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가 김 씨의 제4저자 연구 발표문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학위 논문의 1차 심사일은 5월, 마지막 심사일은 7월 8일로 모두 김 씨가 서울대 인턴을 하기 전입니다. 인턴 생활 도중 데이터 분석을 도와서 제4저자에 올렸다는 윤 교수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데이터가 뭐 전혀 이제 다른 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미 학위에 있는 논문에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내용 그대로 취지라든가 그런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 저자이자 연구 발표문 제2저자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지만 답변을 피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 측은 여전히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어 저자로 올라갔다는 입장. 윤 교수는 최종 심사를 받은 뒤 논문 일부를 수정했는데 이때 김 씨가 데이터 정리 등을 거들었다고 다시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큰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인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높았던 대학 13곳에 대해서 특혜나 비리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요구가 많았던 수능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를 확대한다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대입 공정성 논란 해결을 위한 첫 조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입니다.
교육부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전국 13개 대학을 추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비교과 평가 항목을 잘 지켰는지, 교수 자녀에게 특혜나 비리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기록 같은 비교과 영역을 반영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봉사와 동아리 활동에 부모의 인맥 등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동사무소 가서 청소 열심히 했다고 봉사활동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무슨 저널 번역 봉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비가 돼요. 교내상 수상 실적에도 왜곡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사실 다 몰아주는 거거든요. 진짜 터무니없는 그런 걸 낸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자산을 몰아줬다. 이런. 교육부는 일부의 정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시를 늘리지 않아도 정시 선발 비율이 자연히 늘 것으로 전망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항목을 빼면 내신만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해져 주요 대학이 선호하지 않으리란 분석입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와 검토를 거쳐 11월에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발표합니다. 바뀐 제도는 발표 4년 뒤 입시부터 적용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위장약 잔탁의 원료인 라니티딘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269가지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사가 진열장에서 약을 꺼내 담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위장약들입니다. 이 환자는 이미 처방받은 약을 부랴부랴 밖으로 왔습니다. 발암 물질을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볼 때 내가 그 약을 먹고 있으니까 얼른 생각을 해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7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NDMA가 검출됐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잔탁을 비롯해 라니티딘을 사용한 의약품 269개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처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위염과 위궤양, 위식도 역류 등의 위장 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판매 중지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등을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재처방이나 재조제를 받을 경우 한 번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열흘째입니다. 감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싣고 다니는 차량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도축장을 진원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6곳을 드나든 차량이 도축장 2곳만을 공통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 자란 돼지들을 가득 싣고 차량이 도축장으로 향합니다. 각 지역의 돼지와 농장 관계자들이 한데 모이는 도축장. 확진 농장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인천의 A 도축장을 이용한 확진 농장이 4곳, 김포의 B 도축장을 이용한 확진 농장이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번째와 6번째 농장까지 발병 농장 모두 A 또는 B 도축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도축장을 양쪽 모두 이용한 농장도 2곳입니다. 돼지 출하차 기사들은 이들 거점 도축장이 바이러스를 옮긴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차들이 다 만나서 모이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경기 북부 이렇게는 저희 축산 차량들이 봤을 때는 같은 생활권이에요.
해당 도축장은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의 농장들도 이용해왔습니다. 이들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점 수복시설에 가보면 어떤 차는 제지를 싣고 오고 어떤 차는 빈 차로 오고 다 제각각이야. 기사들 편의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차량은 물론 운전자도 바이러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도축장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대지 운송 차량 운전자의 하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지의 이동중지 명령은 이틀 더 연장됐습니다. 일시적 제한도 필요하지만 거점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7곳으로 늘었고 또 의심 신고는 오늘만 경기도 양주, 연천, 강화 등에서 새롭게 5건이 또 접수됐습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양민철 기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곳 가운데 추가로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이 있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인천 강화군과 경기 양주의 양돈 농장에서 오늘 오전에 이어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해 확진 여부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 제3거점 소독소인데요. 여기서는 일반 차량은 제외하고 농장을 드나드는 사료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이곳 양주에서는 의심 신고가 2곳이 접수됐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이곳 양주 은연면 다른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가 되기 전 단계의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돼지 714마리를 기르고 있는 이 농장은 두 번째 확진 농장인 연천 농장과 네 번째 파주 적성면 농장과는 2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오전 7시 50분쯤에는 경기도 연천 청산면의 한 양돈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화군에선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인천 광화문 삼산면 양돈 농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화에서 3일 연속으로 나온 3번째 확진 판정이고 국내에선 7번째입니다. 강화군에서는 또 오늘 오전과 오후에 2곳의 양돈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화읍의 의심 농장에서는 돼지 98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5번째 확진 농장인 강화 송해면 농장과 불과 3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농장은 7곳, 의심 신고는 5건이나 돼 방역당국은 물론 농장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양민철 기자 현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열흘이 됐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표시된 곳은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입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 그리고 김포, 인천, 강화까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북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주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나서는 잠시 잠잠했는데요. 이번 주는 김포를 비롯해 파주까지 또다시 추가 확진이 나왔고 주변으로 번지는 듯 하더니 인천 강화에서만 3건, 그리고 이 농장들은 모두 반경 10km가량의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곳은 경기도 양주와 연천, 그리고 인천 강화 등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양주는 북한과는 인접한 곳이 아니라 더 눈에 띕니다. 이 양주가 뚫릴 경우 인근의 동두천, 포천, 그리고 의정부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북부권 내 축산 차량의 이동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GPS를 달고 허가를 받은 축산 차량만 이 지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미 국정원을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또 남쪽 발병 지역은 모두 휴전선에서 가까운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북 공동 방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 관계 경색으로 북한의 태도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북한 신의주에 수의 방역소가 설치됐습니다. 북중 접경인 자강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주민들에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중성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물이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업원들이 수의 방역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국정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된 징후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돼지 축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추석 때 성묘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발병 보고 후 110일 만에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경기 북부 일대에서 발병이 잇따랐습니다. 북한에서 야생 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에서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비무장지대를 통해 내려올 가능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GOP 철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생 멧돼지가 넘어올 수 없는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근무자 등 방북 인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에도 공동 방역을 제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북한의 답은 없습니다. 남북 방역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남북 관계 경색으로 현안을 논의할 공동연락사무소장 회의는 7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파면하라며 연세대 졸업생 단체들이 총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류 교수는 자신은 큰 잘못은 없다면서 중단된 전공 과목 강의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연세대 동문들이 모교를 찾아 류석춘 교수를 규탄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유석춘 교수의 징계가 다뤄질 예정인데 그 위원회에서 유석춘 교수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일부 재학생 단체도 뜻을 함께하며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유석춘 교수님께서는 하루빨리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류 교수의 망언이 알려진 지 일주일. 류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졸업생 단체 4곳의 연대 성명서에는 3,000명이 넘는 동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전공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류 교수는 교양 수업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강의 좀 합시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양 수업 강의가 끝난 뒤로 류 교수는 중단된 발전사회학 강의실을 찾았지만 문까지 잠긴 상태였습니다. 나는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류 교수는 발길을 돌리며 이번 논란이 학술회의와 같은 곳에서 토론을 통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류 교수가 한때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은 류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논의 소식이 전해지자 류 교수는 오늘 오후 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유령 용의자 이모 씨의 혈액형이 O형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수사팀이 B형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이 씨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당시 수사팀이 10차 사건 이후 용의자의 혈액형을 B형 또는 O형으로 본 정황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목격자 진술도 현재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입수한 화성 연쇄살인 발생 무렵 경찰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1993년 자료에서 경찰은 10차 사건을 거론하며 범인의 혈액형이 B형 또는 O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0차 사건은 9차 사건과 함께 범인의 체액이 확보된 단 2건의 사건입니다. 9차 사건 범인 체액에선 B형이 검출됐는데 10차에선 O형일 가능성도 포함된 겁니다. 범인이 B형이라고 확정지어서 발표한 일도 없고 또 수사하는 형사들한테 B형을 가진 용의자를 찾으라 이렇게 한 일도 없어요. 경찰은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9차 사건 이후엔 당시 수사팀이 용의자가 B형이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O형이 언급된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범인 혈액형을 근거로 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994년 국감 자료에는 7차 사건 목격자인 버스기사가 당시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도 적혀 있습니다. 나이는 27세 전후, 키는 175cm가량, 왼쪽 손목에 하트 문신이 있고 몸집이 크고 더벅머리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진술 등으로 만든 몽타주를 보면 목격자 진술과 비슷하면서도 키와 머리 모양, 체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 씨는 현재 손목에 문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5만 장의 수사 기록 속에서 이 씨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기록들도 서로 차이가 있고 목격자 등의 기억은 희미해져서 진실에 다가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현재 용의자 이모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태입니다. 수사팀은 30년 전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8차 사건 직후에 강도를 하려다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2년 전 전주에서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5살 고준희 양이 살해된 사건. 당시 경찰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고준희 양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목격자들에 대한 최면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실종 시점을 추정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최면 수사 기법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목격자와 피해자, 당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30여 년 전 기억을 되살려 DNA가 아닌 범죄를 증명할 또 다른 단서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용의자 이모 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용의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면을 하는 최면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서 최면의 사유가 유도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최면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편 용의자 이 씨가 지난 89년 9월 강도를 저지르려다 붙잡혀 구속까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당시 화성 사건 수사팀의 3번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찾지 못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고 이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7달 만에 9차 사건이 그리고 이듬해 10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수면 유도제가 범행에 쓰인 단서는 포착됐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고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늦게 약물 단서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경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 A씨의 모발 검사에서 졸피뎀 등 특이 약물 성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재분석을 통해 다른 수면 유도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검출된 약물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와 똑같은 성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같이 수면 유도제로 A씨를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고유정이 아이 사망 추정 시간인 새벽 5시쯤 깨어 있었다는 점,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고유정의 진술이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황 증거일 뿐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식으로 사건을 송치하기 이전에 검찰의 수사 자료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에 있고요. 피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받게 된 고유정. 지금 재판에서 제시된 직접 증거들도 철저히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될 의붓아들 사건 재판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사실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이 세습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예장통합교단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의 핵심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이끌도록 하되 2021년부터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곧 공개된 안을 보시게 되면 법을 초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수반에는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고소 고발과 같은 이의 제기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만 두면 목회직 세습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교단 스스로 변칙적 세습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결정은 매우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세습 금지법은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김하나 목사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밑에 깔려 있고요. 세습에 반대해온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회 개혁단체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 퇴임한 뒤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면서 변칙 세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북중 밀월 관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연결하는 새 다리 신압록강대교 개통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수교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김정은 위원장도 방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둥에서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2014년 다리는 완공됐지만 연결 도로가 없어 미개통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 다리 개통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은 위원장 1호 명령에 따라 한 달 전쯤부터 신압록강대교 북측 연결 도로 공사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购物啊，或者说贸易啊，这块应该都很方便。探亲访友是吧？都很方便的。咱也希望它快点开通。 망원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다리 인근에선 아직 공사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평안북도 용천부터 연결도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 시설까지 들어서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리가 개통되면 북중 사이에 물적,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항미 원조 기념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뜻의 항미 원조 전쟁은 중국에서 6.25 전쟁을 일컫는 말입니다. 3년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재개관을 앞둔 이 기념관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5차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단둥 현지에선 북중 정상이 회담 개최지로 단둥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곳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년 전 원전 사고 당시 가장 우려됐던 아이들의 방사능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에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원전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에서 정기적으로 벌이는 어린이 갑상선암 검사. 甲状腺の中にばい菌入ってないかなって見るからね.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지역 어린이 38만여 명 가운데 218명이 갑상선암 확정 또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보다 6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小児甲状腺がんというのは本当に100万人に1人だとか、そうやって少ないものだと聞いておりましたので、福島県民健康調査で200名今い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多発。 후쿠시마 원전에서 10km가량 떨어진 나미에 마을. 일본 정부가 원주민들의 귀환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어린아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私たち夫婦はいいんだけど、時代でいろいろするのにはでもあんまり子供とか孫には風邪だ。私たちの年代のが多いですね。なるほどなるほど。子供さんがいるとほら、やっぱこの放射能みたいにね。 이 마을에 있던 학교 9곳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 학교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모두 30명이 안 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를 이용합니다. 주민들에게 내년 도쿄올림픽은 남의 일일 뿐입니다. みんなだからここで聖火走るとか何とか言ったけどそんなの関係ないっつったの悪いけど 귀환한 주민들은 방사능도 두렵고 올림픽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도 두렵다고 말합니다. 福島県自体ももう復興して元気になってますよっていうようなイメージ作りが出来上がった中で不安という言葉を口に出すっていうのはやはりそれに対して水を差すという。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최경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네, 앞서 최유경 기자 리포트에 있어서 이어서 일본 방사능 얘기인데요. 화면 보시면 이게 주한 일본 대사관의 홈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올라온 공지가 일본과 한국의 공간 선량률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이게 공간 선량률이라는 거는 대기 중에 방사선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우려가 커지니까 네. 지금 일본 정부가 공개를 한 건데 한국 상황, 우리 상황도 같이 지금 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에 올린 SNS 글인데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번에 최근 개각돼 이제 바뀌었죠. 자신이 외무상일 때 지시한 거다. 한국에서 일본의 방사성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의도를 갖고 한 건데 그러면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나라가? 네, 다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로 돌아오면요. 그 4개 도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 후쿠시마시, 이와키시, 도쿄, 서울을 비교하고 있고요. 예. 수치를 좀 보면은 오늘 올라온 수치인데요. 후쿠시마시가 0.133, 이와키시 0.060, 도쿄 0.037, 서울이 0.120 마이크로시버트라고 돼 있는 수치입니다. 서울이 훨씬 높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와키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번에 2011년에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한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예. 서울보다 방사선량이 좀 낮게 측정됐다고 저렇게 공지가 돼 있는 거죠. 왜 저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제 환경 방사선량이라고 그 일본 대사관 스스로도 밝히고는 있는데 날씨 등의 차이에 따라서 변동값이 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수치만 가지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토양이나 지하수에 남아 있는 그 방사선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수치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양이나 지하수에 들어가 있는 방사성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면 혹시 그렇죠. 이거를 또 조사한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까? 이제 일본 시민단체 스스로 그 시민들이 측정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잖아요. 예. 모두의 데이터라는 시민단체가 측정한 토양 속의 방사성 물질 수치인데 앞서 서울보다 수치가 낮았던 이와키시의 수치를 보면 일부 지역의 내용인데 그 핵심 물질이라고 하는 세슘 137이라는 게 1제곱미터당 50만 베크렐 이상 저렇게 검출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게 검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일본 정부가 방사능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대응의 결과인 정보가 정확한 건지 왜곡된 건 아닌지 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일본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이 냈다라면은 그걸 접속하는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왜곡된 정보가 예.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오늘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이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방사능 수치 내용이 정확한 건지 또 관련 부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을 여드레 앞두고 성화의 불꽃이 오늘 새벽 독도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전국체전 성화를 88올림픽 성화와 함께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독도에서 문예술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동이 트는 독도. 일출에 맞춰 채화경을 통해 햇빛을 모읍니다. 성화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곧 불꽃이 타오릅니다. 붙는다. 이제 붙었다.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이 첫 봉송주자입니다. 경비대원들은 독도를 한 바퀴 돈 뒤 선착장까지 성화를 운반했습니다. 앞으로 독도가 영원히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불꽃들은 전국을 순회한 다른 불꽃들과 함께 곧 합쳐질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와 분단에 가로막힌 임진각에서 채화된 불꽃들입니다. 앞서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해 전국을 돌고 있는 불꽃까지 더해 29일 서울광장에서 하나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 성화는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전국체전을 환히 밝히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전국체전을 이루고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100번째 맞는 전국체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번 성화를 88올림픽 성화와 함께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은 17개 시도와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KBS 뉴스 윤예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슛돌이 이강인이 스페인 축구리그에서 드디어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본격적인 주전 경쟁이 시작됐다는 의미인데요. 이강인은 셀라데스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와 좋은 궁합을 보이면서 입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반 39분 이강인의 스페인 리그 데뷔골이 터집니다. 이강인은 로드리고의 크로스를 정확한 임팩트로 방향만 바꿔 헤타페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이강인의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셀라데스 감독 부임 후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춰 나간 것이 골로 증명된 순간입니다. 발렌시아 역대 외국인 선수 중 가장 어린 나이에 리그 득점을 올린 이강인에게 현지 언론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득점 상황도 공격적인 패스 축구를 선호하는 셀라데스 감독의 성향과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어우러지면서 만든 결과입니다. 역습의 바탕을 둔 전임 토랄 감독의 4-4-2 포메이션에서 이강인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스를 기반으로 한 셀라데스 감독의 점유율 축구에서 이강인의 창의적인 플레이는 더욱 빛을 낼 전망입니다. Estaba contento por poder ayudar con un gol al equipo, pero salimos jodidos y salgo jodido porque al final no hemos podido sacar los 3 puntos, que eso era el objetivo. 발렌시아는 3-3으로 비기며 리그 13위에 머물렀지만 이강인은 경기 내내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셀라데스 감독의 꾸준한 신뢰에 데뷔골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이강인. 본격적인 주전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 경쟁이 더욱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위 두산이 삼성을 제물로 대승을 거두며 오늘 경기가 없었던 선두 SK를 반경기차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신병일 기자입니다. 4회 두산 오재일의 중전 안타 때 삼성 중견수 박혜민이 홈송구 승부를 펼칩니다. 그러나 포수 김도환이 공을 놓치면서 2루 주자 허경민이 득점합니다. 박혜민이 아쉬워하는 사이 두산은 7-0으로 달아났습니다. 선발 투수 유희관은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두산은 11-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2연승한 두산은 SK와의 정규리그 우승 경쟁을 더욱 안개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1위 SK가 4경기, 2위 두산이 3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승차가 반경기로 좁혀졌습니다. 한때 9경기 차까지 벌어졌지만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두산의 페르난데스는 안타 2개를 치며 키움 이정우와의 최다 안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이정우와 192개로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남은 경기가 한 경기 더 많아 다소 유리합니다. 롯데 이대호가 기아 박준표의 투심을 받아쳐 썰렁한 사직구장 외야석으로 홈런포를 날립니다. 한 달여 만에 맛본 홈런이지만 롯데의 꼴찌 추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크게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호에 앞서 1회 기아 이창진은 선제 2점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LG 외국인 고포 페게로는 출애 2타점 적시타로 11경기 안타 행진을 펼치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KBS 뉴스 신병열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노메달로 자존심을 구겼던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최강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킹콩조로 불리는 공격형 복식조 김소영, 공희영이 일본 킬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후위에 선 공희영이 날카로운 스매싱을 내리꽂습니다. 공희영과 김소영이
번갈아가며 때리는 강력한 공격은 알고도 못 막습니다. 킹과 콩이라는 영문성 때문에 킹콩조라 불리는 두 선수는 별명처럼 화끈한 플레이로 환호를 받았습니다. 2대1 승리로 8강에 오른 뒤 공이용은 앞에서 수비까지도 맡은 언니를 향한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제가 약간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언니가 항상 잡아주고 있는데 복식에서 보기 드문 공격형 선수끼리의 변칙 조합은 여자 복식 최강 일본을 넘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두 선수는 뉴질랜드 오픈에서 일본의 세계 1, 2, 4위조를 잇따라 돌려세우더니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펼쳐진 일본 오픈도 일본조를 꺾고 한국 선수로는 15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게 돼서 일본이랑 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본 애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주눅 드는 것 같기도 해서 올해 초 59위에 머물렀던 세계 랭킹도 어느새 8위까지 치솟았습니다. 선배 입장으로서 반갑게 느끼면서 또 제가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서 상당히 이제 위협적으로 장애나 김예린조도 2주 연속 일본의 세계 1위조를 이겨 한국 배드민턴은 일본을 위협할 메달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선입니다.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진윤성이 인상에서 금메달, 합계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내년 도쿄올림픽 전망을 밝혔습니다. 남자 102kg급 용상 2차 시기 진윤성이 216kg 번쩍 들어올립니다. 3차 시기에서는 219kg에 도전하는데 들면 금메달입니다. 진윤성. 아하, 아쉽게 실패하네요. 앞서 인상에서 181kg을 들며 1위에 올랐던 진윤성은 합계 397kg으로 1위와 단 1kg 차이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은 합계로만 순위를 가리기 때문에 이번 결과로 내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여자 81kg급 이지은도 인상에서 111kg을 들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리는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대표팀이 출국했습니다. 특히 양학선이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선수권은 도쿄올림픽 단체전과 개인전 출전권이 걸려있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여자 도마 메달 기대주 여서정 선수 등 대표팀 모두 밝은 표정인데요. 세계선수권 금메달에 도전하는 양학선 선수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1등, 2등, 3등 한 선수들이 이 다음에 있는 올림픽까지 많이 영향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좀 자신감을 갖고 가거든요. 기선제압이 가장 중요한 시합인 것 같아요. 국내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19살 동갑내기 조아연과 임희정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국가대표 시절부터 맞수였던 두 선수, 신인왕 타이틀을 놓고 하반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회 리드보드 상단을 점령한 19살 동갑내기 임희정과 조아연. 임희정은 우승, 조아연은 단독 3위로 신인 돌풍을 주도했습니다. 시즌 초반 신인왕 레이스는 개막전에서 깜짝 우승한 조아연이 독주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즌 2승을 올린 임희정이 조아연의 독주에 제동을 걸며 신인왕 경쟁은 양강 구도로 변했습니다. 신인왕 포인트에서 1위 조아연과 2위 임희정의 점수차는 불과 235점. 내일 개막하는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포함해 남은 7개 대회에서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가대표 시절 라이벌인 조아연과 임희정은 프로 첫 해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안주할 상황도 아니고 저는 계속 쫓아가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아연이랑 좋은 승부를 하면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약간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좋은 시너지의 효과가 되는 것 같아서 모든 신인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화수분 같은 KLPGA 투어에서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은 임희정과 조아연. 두 선수의 신인왕 경쟁은 하반기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비롯해 다소 까다로운 상대들과 한 조에 편성됐습니다. 내년 1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으로 열리는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대회 우승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 그리고 중국과 함께 C조에 편성됐습니다. 8강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만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개최국 일본의 성적에 따라 3위 또는 4강 안에 들어야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확보합니다.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젊은 피 비니시우스와 로드리고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을 선두에 올려놨습니다. 피파 월드베스트 11을 4명이나 배출한 레알 마드리드, 하나같이 전설적인 선수들이죠. 하지만 경기에서는 신예 선수들이 빛났습니다. 전반 36분 비니시우스 오른발 들어갑니다. 환상적인 골. 2000년생 비니시우스, 본인도 감격한 모습이죠. 후반엔 비니시우스 대신 2001년생 로드리고가 투입됐습니다. 로드리고 드리블 돌파 그리고 오른발 슛,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교체 1분 만에 득점. 로드리고도 대단합니다. 2대0 승리,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경질 얘기가 흘러나오는 지단 감독에겐 좋은 소식이겠죠? 용인 장사씨름대회에서 수원시청의 문준석이 태백 장사에 올랐습니다. 응원으로 온 3살 배기 아들이 아빠가 우승하자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감격의 눈물이었을까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하늘빛이 어둡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 소식도 있는데요. 강하랑 기상캐스터와 날씨 짚어보겠습니다. 네, 내일 남부지방 비가 언제 시작되나요? 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강수구역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먼저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낮에는 경남과 전남, 경북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계속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비는 모레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지역에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남과 그 밖의 경남, 또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또 충청의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 크게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전주의 한낮 기온이 28도, 광주 27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최고 1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KBS 1TV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실태와 대응을 점검해보는 특집 대담이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